어느 마을 노총각 덕배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만 장가를 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소문을 듣고 어느 화공을 찾아갔고 그 화공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며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재를 올리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그림에 여인이 살아서 나올 것이라 했는데 아이고 드디어 100일이네. 방실이 예쁜 방실이 어서 나오시게 내 방실이. 그때 정말로 그림에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서방님, 아이고 정말 사실이구만. 내 마누라 이리 와보시게. 보고 싶었어.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 이 사실을 전해 듣는데 이봐 친구, 자네 부인은 요괴라네. 요괴라니 무슨 소린가?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자네의 혈기를 빨아먹고 자네가 죽게 돼. 내가 요괴를 처치하는 신검을 가지고 왔으니 오늘 처치해 주겠네. 친구의 말을 들은 덕배는 처음에는 부정했으나 생각해보니 사람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림에서 나온 부인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날 이 대화를 몰래 들은 부인이 다가와 먼저 말을 거는데 서방님, 저는 본시 남학의 지선으로 선녀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받들며 해로하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친구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그렇게 부인은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이고 여보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게. 그렇게 덕배는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7년 후 이번에는 그 허리도 좀 잘록하고 빵댕이도 좀 빵빵하게 그려주시오. 아니 이 친구야. 벌써 8번째야. 도대체 몇 번을 더 만나려고. 대충 살아. 여자 다 거기서 거기야. 아이고 영감님 요즘에 이혼이 뭐 흠인가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천생연분을 만나는 것이지요. 어서 그려주시오. 어느 마을 효심 깊은 정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남의 아버지는 하루하루 품을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남의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맙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빨리 몸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이거 큰일이구나.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쾌차하실 때까지 쉬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내가 무슨 수로 말이냐? 걱정 마셔요, 아버지.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정남은 병상에 누운 아버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굶는 건 괜찮지만 병든 아버지가 끼니를 걸으면 병세가 깊어질 생각에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품을 팔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정남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쪽박을 들고 돌아다니며 동냥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쌀 좀 주세요, 네. 쌀 좀 주세요, 네. 아이고 짠하네 짠해. 어린 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효성이 지극하고 기특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어린애가 구걸하며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딱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에 자신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넉넉히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했지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쌀을 받아야지.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사연을 안 마을 사람들은 바가지가 가득하도록 쌀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쌀을 집으로 가져온 정남이 아버지, 제가 쌀을 구해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제가 따뜻한 밥상 올릴게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쉬고 계세요. 그렇게 귀한 쌀로 막 밥을 지으려고 할 때, 한 스님이 집 앞을 지나가다 시주를 바라고 서 있었습니다. 아, 스님. 오늘이 제 아버지 생신이라 꼭 밥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스님. 드릴 건 없고 제가 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스님은 어린 정남의 효성에 감복했습니다. 보은으로 아버지의 진맥을 봐주었고, 스님은 정남에게 일러줍니다. 얘야, 내 아버지 병에는 꼭 그것이 필요하단다. 그게 무엇인가요? 큼지막한 잉어를 구에다가 푹 고아서 주면 싹 나을 것이야. 잉어요? 그렇단다. 스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정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추레하고 꾀죄죄했지만 눈빛은 똘망똘망하고 어딘지 모르게 고아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을 더 하려던 스님은 말을 아끼고 자리를 떴습니다. 잉어를 구하면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 어떻게든 잉어를 구해야겠어. 스님의 말대로 잉어가 좋다는 말에 정남은 여기저기 잉어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생선 장수가 있을 만한 곳을 돌아다녔지만 생선 장수를 만나기 힘들었고 잉어를 잡기에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잉어를 구해야 하는 간절함에 몇 날 며칠 마을을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산기슭을 지나가다 우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저히 잉어를 구할 수 없었던 정남은 허탈하고 서글픈 마음에 잠시 쉬었다 가려고 우물 옆에 앉았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잉어 한 마리만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를 가여이 여기시어 잉어 한 마리만 내려주세요. 그렇게 정남은 고단한 탓에 잠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남이 잠에서 깨자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우물 안에서 잉어가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정남은 놀랐고 이내 감격했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잉어다, 잉어. 이제 우리 아버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남은 잉어를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잉어를 정성껏 고아서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이게 무엇이냐? 잉어예요. 잉어라니. 스님이 그러셨어요. 고아서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이냐? 네, 얼른 드세요. 그렇게 정남의 아버지는 잉어를 먹고 신기하게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정남아. 내가 고생했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내 오늘부터 당장 품팔이해서 돈을 벌어올게. 이 아비만 믿거라. 그렇게 막 집을 나서려는데 그때 그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정남은 맨발로 뛰쳐나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병이 나으셨어요. 정말로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잉어를 고아드렸더니 아버지가 병이 싹 나으셨습니다. 이게 다 스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니다. 너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지. 그러니 마음 쓰지 말거라. 정남의 아버지도 감사의 인사로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버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정남의 아버지는 갑자기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게 스님이 돌아가시고 일을 나가려던 아버지는 정남을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너로 인해 나와 부인은 하루하루 행복했다. 가난하고 끼니를 굶었어도 내 덕분에 배부르고 힘든 걸 잊을 수가 있었단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정남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랐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내 어미와 나는 혼이 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100일 기도도 드리고 삼신할미께 밤마다 치성을 드렸어도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복에 아이는 없구나 하며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 미련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단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이었다. 내 어미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헛딛고 미끄러져 우물가로 굴렀단다. 몸을 털고 일어나려는데 발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더구나.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토끼가 이상하게 도망가지 않았단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토끼 품에 뭔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보자기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다더구나. 펼쳐보니 내 어미는 깜짝 놀랐단다. 그 안에 갓난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내 어미는 놀라 그 아기를 따뜻하게 품었지. 그러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토끼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지. 당황한 내 어미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고민하다가 삼신 할미가 보내주신 아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애지중지 키웠단다. 그게 바로 지금의 너란다. 내 어미는 내가 5살 무렵에 저 세상 가고 이 못난 애비마저 병이 들어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저를 얻었던 그 우물이 제가 잉어를 잡았던 그 우물인가요? 그렇단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이제 곧 너의 친부모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본디 너는 이렇게 초라한 집에 있을 아이가 아니었구나. 양반 가문에 태어났으나 12살까지 남의 집에서 자라야 목숨을 부지하고 또한 출세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야 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비록 친부모는 아지만 하루아침에 어찌 정을 끊을 수 있겠다만 너를 위해서 보내주는 게 맞겠구나. 며칠 후 정남의 친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정남은 이 일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해도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아비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팔자가 어떠하든 그동안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와 헤어진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아버지도 함께 데려가 주시지요. 그러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정남은 눈물을 흘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친부모가 아니지만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의 연을 끊지 못하겠다는 정남이 기특한 친부모는 아이를 키워준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남은 친부모 집에서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 돈 많은 산에 천수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 욕심이 하늘을 찔렀고 심보가 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방 안에서 돈 괴짝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란 말이야? 내 돈에 손을 대다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잡히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알고 보니 그 집에 일하던 벙어리종 덕세가 훔쳐 달아난 걸 알게 됐습니다. 당장 그 놈을 잡아와 내 앞에 꿀리거라. 덕세는 사흘 만에 잡혀 천수의 앞에 끌려왔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혜도 모르는 것. 어버버버. 덕세는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수는 관아에 덕세를 데려가 사또에게 고하고 덕세를 옥살이 시키는데
고맙습니다, 사또. 저런 고얀 놈은 절대 풀려나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처리해. 어미 보라겠소.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그날 밤 사또에게 만남을 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 했는가? 저는 김천수란 자의 청산과부 며느리이옵니다. 아, 그렇소? 무슨 일이요? 제가 덕수에게 돈을 훔쳐 달아나도록 금고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연유는 이러했습니다. 천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시집간 지 5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수는 벙어리 덕세를 드릴 때 대릴 사위를 삼겠다며 3년 후에 막내딸과 혼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순진하게 믿은 덕세는 감사하다며 쉬지도 않고 소같이 일을 했지요. 며느리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누이가 재혼이라지만 벙어리 머슴이 대릴 사위는 무엇이며 3년 후 혼례는 무엇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막내딸은 곱게 차려입고 집안을 나섰습니다. 바로 건너마을 돈 많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던 덕세를 보고 며느리는 참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덕세는 돈을 훔쳐 달아난 게 아닙니다. 제 품삯을 가져갔을 뿐입니다. 사또는 당장 덜세를 풀어주라 명하였고 덕세와 마주한 며느리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소? 머슴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겠다만. 하늘의 뜻에 맡겨야지요.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 식사하세요. 장작을 패던 덕세에게 한 아이가 말을 걸었고 이를 지켜보는 여인은 김천수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마을 맷집 좋은 덕수가 살고 있었다. 덕수는 매품팔이로서 남을 대신해 매를 맞고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들어오지? 매 맞고 싶어.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구만. 죄 짓는 사람들이 없어 좋긴 하다만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상 내와봐. 머릿고기 따끈하게 삶은 거 가져오고 김치는 묵은지로다가 새콤한 걸로. 그리고 돈은 외상. 아이고 저 지질이 궁상 또 외상이야? 술 맡겨놨어? 걱정 말어. 조만간 엉덩이 조지고 와서 한 번에 외상값 털라니까. 그렇게 덕수는 한참 막걸리를 조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덕수 앞에 나타난다. 그쪽이 매 대신 맞아주는 덕수 씨요? 그렇소만. 매 좀 맞아주시오. 몇 대나? 20대요. 그럼 연량은 받아야 하는데. 알겠소. 그나저나 죄목은 뭐요? 그게 말이요. 간통이요. 허허, 그럼 매질이 좀 더 세지니까 분양 더 주시오. 알겠소. 그날이 언제요? 오늘이요. 2시즌 뒤요. 아니, 오늘은 안 되는데 내가 술을 좀 마셔가지고. 내 급해서 이렇게 찾아왔다오. 좀 부탁하오. 아이고 참, 뭐 술도 먹었으니까 덜 아프겠지. 알겠소, 마저 마시고 갑시다. 그렇게 덕수는 먹던 술을 마저 마시고 관하로 향했는데 자네가 최대감 며느리랑 놀아난 김첨지 대신 왔는가? 권장 20대를 내릴 것이니 형틀에 엎드리게. 아, 이거 배가 슬슬 아픈데. 아, 몰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사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아, 잠깐. 속이 안 좋아? 아까 먹은 머릿고기가 잘못됐나? 네 대요. 다섯 대요. 아, 잠깐. 나 뒷간 좀 다녀와도 되겠소? 개소리하지 말어.
나 퇴근해야 돼. 6대요. 7대요. 아, 이게 뭐요? 아이고, 시부랄. 사또, 이 작자가 그냥 싸버렸는데요. 이게 뭔 냄새야? 아이고, 냄새 맡고 똥개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겠다. 그만하고 오게 사흘간 가둬놔라. 만식이는 어느 날 자신이 키우는 암소를 끌고 나왔다. 접을 붙여 새끼를 낳아야 될 때가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아, 어디 보자. 숫소 키우는 집이 어딨지? 덕파리는 돼지만 키우고, 창만이는 닭만 키우고, 삼봉이는 빈대만 키우고. 아니,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아, 맞다. 용태가 있구만. 만식이는 용태네 집으로 향하는데 어이, 용태, 오랜만이네. 오랜만이구만. 우리 집 소 새끼 좀 내고 싶은데 내 값은 소원치 않게 챙겨주겠네.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는가. 내 반값으로 해주겠네. 그렇게 용태네 황소와 접을 붙이려는데 계속 실패하고 만다.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집 소 한 달 동안 계속 암소에 붙였더만 기력이 없는가 본데. 어떻게 안 되겠는가? 내 하루 품을 포기하고 이렇게 발걸음했는데 그냥 돌아가면 섭섭하네. 그렇게 잠시 생각하다 용태가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그거다, 그거. 그게 뭔가? 최노인이 그랬는데 소가 필요할 때는 뿔과 뿔 사이를 비벼주면 없던 양기가 솟아난다더구만. 그것이 정말이오? 그렇다니까. 기다려봐. 그렇게 용태는 솔로 황소의 미간을 계속해서 쓸어주었다. 그러자 황소가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더니 만식인의 암소는 황소의 씨를 받을 수가 있었다. 아이고, 고맙네.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해. 만식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달포 만식이는 다른 암소를 끌고 용태네 집에 왔는데 이보게, 친구. 여기 다른 암소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부탁하네. 그래. 잘 왔네. 그런데 자네 머리가 왜 그래? 낙가무라상이요, 뭐요? 그게 말이오? 저번에 집에 가서 황소 머리박에 솔질해서 거시기 성공했다고 말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마다 내 머리를 팍팍 비벼대니까 이렇게 안 되고 백이나. 굴비 장수 최가는 오늘도 열심히 굴비를 팔고 있었다. 굴비 사시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영광굴비 사시오. 천일염 소금에 간을 해서 짬조름 하니 밥이 2공기는 기본이요. 굴비 사시오. 아이고, 뭔 파리만 날리네. 이러다 다 썩어나게 생겼구만. 그때 같은 굴비 장수 삼식이가 지나가는데 이봐, 삼식이. 굴비는 다 팔았는가? 에이, 나는 그냥 안 팔고 넘겼어. 어차피 이번 장사는 글러먹어서. 넘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것이 말이야 비밀인데 자네만 알고 있어. 저기 구분 대추나무 열린 집에 과부 용녀라고 있어. 아주 얼굴도 죽이고 몸매도 죽이지. 근데 그 안하기 글쎄 굴비면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굴비 한 마리면 앞으로, 또 굴비 한 마리면 뒤로, 위로 아래로 아주 오랜만에 힘 좀 썼구만.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자네도 괜히 굴비 썩히지 말고 이번에는 좋은 데다 써봐. 호랍이 분냄새 맡은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여. 그 말을 들은 최가는 아랫도리가 들썩이고 삼식이가 말한 곳으로 향한다. 이 집 같은데? 아이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구만. 굴비 왔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굴비 왔어. 굴비 한 마리에 앞으로 한 번, 또 한 마리에 뒤로 한 번, 위로 아래로 굴비 10마리 준비됐구만. 그때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구시오? 굴비 10마리 준비됐는데. 어떻게 내가 안으로 들어갈까요? 굴비 살 돈 없어? 선수끼리 왜 그래? 다 듣고 왔다니까. 뭔 소리요? 밖에 누구야? 몰라요. 굴비 장수라는데. 들어와봐. 내가 상대할게. 아까 뭐라 했어? 네? 한 마리의 앞으로 한 번, 또 한 마리의 뒤로 한 번. 내가 아는 그거 맞아? 그게 아니어야 할 거야. 피똥 싸기 싫으면. 굴비를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뒤집어서 구우면 만난다는 소리요. 10마리 드릴 테니 드셔보라고. 그래, 뭐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이 집이 과부, 용녀떼가 아니오. 우리 마누라는 옥녀고, 용녀는 옆집이고. 그럼 5마리만 드려도 되겠소. 5마리 쓸 데가 있어가지고.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얼른 10마리 다 내놓고 꺼줘. 아니 이런 시부를 조졌네. 어느 마을 현명하고 인자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원만한 성격으로 좀처럼 시비에 말려 들지 않았는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하여 그에게 말을 거는데, 어르신, 글쎄 오늘 아침에 남산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큰일이네요, 큰일. 그럴 테지. 몇십만 년 이상 솟은 산이니 비바람을 많이 겪었을 터. 무너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반박하는데, 아무리 산이 늙었다고 한들 사람처럼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자네 말도 옳네. 산이랑 꼭대기는 뾰족하고 밑은 넓으며 바위로 서로 엉켜 있으니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 그 어르신, 덕팔이네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괴이한 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소의 성품이라는 것이 애당초부터 우직하니까. 비록 쥐구멍이라도 돌진할 수 있고 말고. 아니 어르신,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소가 아무리 우직하기로 하다 한들 그 작은 쥐구멍으로 들어간다니요. 그렇지. 소는 뿔이 2개나 있으니까.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서라도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 어르신,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변강쇠가 저입니다요. 어찌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지. 아주 저와 하룻밤 인연 맺은 여인들은 사흘 밤낮을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니까요. 아니다. 네? 저번에 내과에서 몇 감을 때 봤다. 거시기가 송살인지 미꾸라지인지 분간이 안 가던데 어디서 이빨을 까고 있어? 시부랄,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네. 어느 마을 상가집에서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곡비 순심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서럽게 잘 울기로 소문이나 여기저기서 찾는 곡비였는데, 그쪽이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린다는 곡비 김씨요. 그렇소만. 내 그쪽을 쓰고 싶소. 얼마면 돼요? 10량이면 됩니다. 10량? 알겠소. 오늘 밤 가능하겠소? 그렇소. 그런데 상갓집은 어디오? 상갓집은 아니고 내 방에서 울어주면 돼요. 네? 상갓집이 아닌데 울어달란 말이오? 뭐 어떻소? 그쪽은 돈만 벌면 장땡 아니오? 뭐 그렇소만. 알겠소. 그럼 이따 뵙겠소. 그리고 그날 밤 그거 참 희한하네. 빈방에서 밤새 목 놓아 울어달라니. 뭐 남 눈치 안 보고 울기만 해서 나야 좋다만. 그래 돈만 벌면 됐지 뭐. 그렇게 순심은 방에 들어가서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한다.
그때 한 여인이 문 앞에 서는데 어머, 정말이었어? 소문이 사실이었어? 나 어떡하지? 못 기다리고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 수고했소. 돈 받아 좋기는 하다만. 그래도 다음에 또 찾아주시오. 알겠소. 그렇게 곡비 김씨가 떠나고 덕팔이, 네, 어제 다 들었어. 아주 자네랑 밤을 보내면 그렇게 커서 울고불고 난리 난다는 거 안 믿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오늘 밤 들러도 돼. 노총각 선비 춘식이는 오랜 친구 만보기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만보기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지 오래되었는데 만복이 친구, 못 본 지 7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만보기를 딱 마주치게 되었다. 아니 자네, 만복이 아닌가? 아니 춘식이?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네 반가워. 그런데 어디 가고 있는가? 나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에 자네가 꿈에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가는가? 아이고.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쩔꼬. 가는 길이 장날이라고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친척이 살고 있네. 거기 하루 머물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맘 쓰지 말게나.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내 마누라도 내 친구라 하면 정성껏 대접할 것이네. 자네도 없는 집에서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사양 말고.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즐겨주시게. 그리고 옆에서 좀 다독여주시게.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가보면 알 것이야. 미안하고 아주 먼 훗날에 또 보세. 그렇게 만보기는 서둘러 자리를 떠버린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다 정신이 돌아버렸나? 춘식이는 하는 수 없이 만보기네 집으로 향한다. 계시오.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만복이 오랜봇 춘식이라 하오. 내 만복이를 보러 오다 어제 마주쳤는데 집에서 며칠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돼요?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네, 만복이 말이오. 우리 서방님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아니 그럼? 어제 본 만복이는 무엇이란 말인지. 그렇게 노총각 춘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만복의 처와 정이 들었고 만복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그의 자식들까지 제 자식처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봉규는 또래 아이들보다 야무졌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 온 봉규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얘야,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이들하고 싸우고 왔어요. 싸움을 했어? 왜 그랬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지 않았니? 제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애들이 놀리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 소리를 들은 어미는 봉규를 혼낼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두고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따라 원망스럽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 아버지는 멀리 떠나신 게 아니란다. 네?
그럼요. 이 어미가 소방 맞고 쫓겨났다. 쫓겨났다니요? 어머니가 왜 쫓겨나요? 그게 시집 가고 얼마 되지 않아 속이 안 좋아 방귀를 뀌었는데 방귀를 뀌었다고 쫓겨났단다. 뭐라고요? 방귀를 뀌었다고 쫓겨났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아버지는 누군가요? 건너마을 박찬봉 날이란다. 봉규는 화를 주체 못하고 박찬봉의 집으로 찾아간다. 마침 박찬봉이 봉규를 맞이하는데 아침에 심어서 밤이면 피는 꽃이 사세요. 아침에 심어서 밤이면 피는 꽃이 사세요. 이 녀석아, 세상에 그런 시가 어디 있느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꽃이 피는 게 어디 있냐? 있습니다. 애끼 이놈, 어디서 어른을 놀려? 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그 씨를 아침에 심어야 저녁에 핍니다. 세상에 방귀를 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왜 우리 어머니가 시집가서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내쫓아서 소박뜨기로 살게 합니까? 아이고, 그럼 너가. 그 말을 들은 박찬봉은 깊이 반성하며 어미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라 말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정말이야. 잘했다. 장하다, 내 아들. 기쁨에 흥분한 봉규의 어미는 방귀를 뀌는데 뭐여? 이게 뭔 냄새야? 아이고, 이런 개똥구렁내가 다 있어? 달포전에 먹은 시금치가 올라오려고 하네. 아이고, 미안하다 얘야. 속이 안 좋아서. 누구십니까,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이제 제 어미가 아닙니다. 이런 똥방귀를 뀌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실 순 없습니다. 어느 마을 개을은 두 형제를 둔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기력이 쇠해져 하루를 더 살지 이틀을 더 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노인은 늘 놀고 먹고 일을 하지 않는 자식을 두고 눈을 감는 게 걱정이었는데 너희들을 두고 떠날 생각하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러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아이고, 정말 답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내 일러줄 게 있다. 나는 젊어서 의적이었다. 그래서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집을 도우며 살았지. 그러다 다리를 다쳐 그만두고 남아있던 금은 보화를 내 땅에다 묻어 놓았단다. 나는 곧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니 그 땅을 파헤쳐 그 보물로 살아가거라. 싸우지 말고 반반 나눠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노인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마치고 형제는 아비가 말한 대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뭐 있긴 있는 거야? 허리 아파 죽겠어. 아, 몰라. 아버지가 거짓말 하셨겠나? 얼른 파기나 해. 그렇게 몇 달을 온 땅을 다 파헤치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은 양지 바른 토지였고 그곳에서 밭농사를 짓게 되니 형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졌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열심히 살게 할 명분을 주신 게야.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뜻 잘 받들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래, 동생아. 저 등신들이 보물을 못 찾고 헛짓거리 하고 있네. 아이고, 답답이들.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심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 멈추는 것을 잊어버렸고 누우면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여보, 건너 마을의 화풍이라는 분이 지혜가 출중하고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합디다.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의 병을 좀 고쳐보시오. 화풍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치라고. 아, 알겠소. 내 당장 다녀오리다. 부인의 말을 듣고 그는 바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산길에 맹수라도 만날까 두려워 활과 화살도 챙겼는데 아이고, 배야. 배 아파서 안 되겠다. 똥 좀 누고 가야겠는데. 그렇게 사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볼일을 보다 무심결에 자기 옆에 있던 화살을 보게 된다. 아이고, 뭐야? 어디서 화살이 나타났지? 이런 씨,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급하게 볼일을 보고 뒤를 도는데 그는 깜짝 놀란다. 아니, 이게 웬 말이야? 아이고, 이거 횡재했는데. 화살 때문에 놀랐는데 말이 공짜로 생기는구나. 그러다 말 쪽으로 다가가다 자신이 싼 똥을 밟게 된다. 아니, 어떤 개새끼가 똥을 여기다 써놨어. 에이, 냄새는 또 왜 이래? 그렇게 사내는 말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니 어느 집 앞에 선다. 그때 사내의 부인이 나온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혹시 여기가 화풍 선생 댁이오?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사람 열불나게 하네. 까마귀 고기로 두루치기를 해먹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부인,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러? 거 진정하시구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하기로 유명했는데 아니 어르신, 달포 만에 빌린 돈의 2배를 달라고 하면 갑자기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어이, 이 사람아. 뒷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니. 빌려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갚을 때 되니까 왜 그러신가? 그게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지요. 헛소리하지 말고 내 돈 가져오시게. 사흘 뒤에는 집문서를 가져와야 될 것이야.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그였기에 그만큼 알아주는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하다는 점쟁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다 그거지? 어디 내가 이번에 벼슬에 앉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얼른 가봐야겠구나. 만식이는 소문으로 듣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보시게. 내가 이번에 좀 기대하고 있는데 벼슬이 내려지겠는가?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잠시 사주를 돌려보던 점쟁이가 말을 합니다. 좋지가 않네요. 좋지 않다니? 내 사주에 벼슬이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어르신,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 내가 죽는다고? 정해진 팔자지요. 이보게. 어찌 방도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아, 그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을 가져온다고? 그게 무슨 지렁이 하품하다 턱 빠지는 소린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인가? 제가 부적 하나를 써드리지요. 그 부적을 몸에 지니시고 엽전 꾸러미를 따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길가에 엽전 꾸러미를 놓아두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의 명과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쓰라고?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돈을 쓰라고 하는가? 죽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만식은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는 효심 깊은 총각 복태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태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자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됐다. 음식 맛이 뭐 어차피 아는 그 맛인데 먹어서 뭐 하겠니?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셔요. 아이고 애는 그럼 팥죽 한 그릇 먹고 싶구나. 우리 어머니 팥죽 좋아하시지? 알겠어요. 팥죽 한 그릇 사올 테니 집에 계셔요. 복태는 이렇게 어머니를 끔찍히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만식이는 저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에다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는데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조금만 기다려라. 곱절로 벌어서 가져올 테니. 만식은 그렇게 엽전 꾸러미를 놓고 구석에서 지켜봅니다. 마침 복태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장작 값도 넉넉히 받았겠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 한 그릇 사가면 딱이겠구나. 그때 복태의 눈에 엽전 꾸러미가 보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돈이 땅바닥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지? 사방을 둘러봐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걸 기다렸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이 돈이면 어머니랑 몇 달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 이건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거야. 어머니 돼지고기 한 근 사다 드려야겠다. 운수 좋은 날이네 오늘. 그렇게 복태는 엽전 꾸러미를 들고 돼지고기를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아주 젊은 녀석이구나. 횡재는 내가 했다.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복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 제가 팥죽도 사고 돼지고기도 한 근 사왔어요. 돼지고기라니?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말입니다. 오늘 돈을 주었어요. 돈? 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돈을 잃은 주인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니? 제가 한참 동안 기다려도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분명 살림이 넉넉한 사람일 거예요. 아무튼 얼른 방에 계셔요. 제가 고기 반찬해서 올릴게요. 그렇긴 하다만. 그래, 알겠다. 복태와 그의 어미는 그날 오랜만에 맛보는 고기 반찬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얘야, 일어났니? 이 녀석이 아직까지 자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일하러 나갔나? 복태야. 복태야? 아이고, 내 아들아. 아침에 본 아들은 숨을 거두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미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구슬프게 퍼졌고 복태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따라오너라. 네? 설마 당신은 저승사자? 제가 죽은 건가요? 그렇다.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죽다니. 어머니, 이 못난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어서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복태는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복태의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 낭자는 누구시오? 혹시 낭자도 어제 물가에 빠진 것만 기억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저승에 있다 하오. 믿기지 않겠지만. 네? 세상에 말도 안 돼. 시집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그 말을 들은 복태는 고운 처자를 쳐다보다 잠시 생각하다 말을 건넵니다. 그렇다면 낭자, 나도 연분을 못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우리 지금이라도 연을 맺겠소. 이승에서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보겠소.
아, 그래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둘은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저승의 재판을 받는데 이상하구나. 내 놈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온 것이냐? 저 말씀이십니까? 그래, 너 말이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내 너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 보내줄 터이니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를 다하며 살다 나중에 다시 오거라. 아, 그런데 제가 낭자와 약속을 했습니다. 남아이론 중천금이라 했거늘. 제가 낭자와 약속했으니 낭자와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이승에 남아 계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바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어기가 혼자 이대로 낭자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명을 거역하느냐. 내 너를 벌을 줘야 마땅하겠으나. 허나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이 기특해 내 원을 들어주겠다. 너희 둘을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고분지통 밤삼남자. 이 글귀를 기억하거라. 이 글귀를 잊으면 둘은 이승에서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고분지통 밤상낭자. 낭자,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잠시 후 복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으로 들어간 복태는 어미의 주검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복태의 어미는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복태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제 나는 천혜고아가 되었구나.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녀만은 만나야겠구나. 그렇게 복태는 저승에서 본 처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 하나만으로 찾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석 달, 1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승에서 일러준 글귀를 헤아려 구부러진 대추나무가 있는 집을 3년 만에 찾은 것이죠. 계십니까? 누구시오? 이 집에 사는 처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을 아시오? 네, 알지요. 알다마다요. 처녀는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물 한 사발과 종이와 붓 좀 주시겠습니까? 복태는 종이에 고분지통 밤삼낭탕이라 적었고 그 종이를 사발에 덮어 처녀에게 건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그릇을 건네받은 처자는 종이를 들어 글을 읽는데 고분지통 밤삼낭자란 글귀가 물약이라 탕이란 것을 깨닫고 총각이 와스를 직감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 도령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소, 낭자. 그렇게 처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석에서 일어났고 이 사연을 처녀의 부모에게 모두 알려 둘은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자, 아직 만복이 안 왔는가? 아직이요. 서당에 간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돼도 오지 않자 김진사는 아들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곧 과거 시험인데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건지. 임자, 우리 만복이 내년에나 응시하는 게 어떻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이번에 응시라도 해봐야 내년에 시험을 더 잘 볼 것 아닙니까? 괜한 소리 마시지요. 내 생각에는 장가를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거 시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김진사가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아, 영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옆마을에 양반댁 규수가 하나 있긴 한데 홍기가 딱 차서 좋긴 한데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 시집 보내기가 어려운 처지라 하네요. 홍기가 찼으면 우리 애보다 더 들었을 것 아니오. 올해 19이라네요. 임자가 알아서 하시오. 그래요. 내가 매파를 넣어보던가 할게요. 마땅하면 혼인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진사 부인은 근심 하나 덜어낸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어렵게 얻은 3대 독자였고 귀하게 자랐는데 녀석은 하라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서당을 빠졌고 그저 친구들과 놀기 일쑤였지요. 부모 욕심에 부부는 과거 시험도 보고 장가도 드리고 싶은 욕심은 늘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얼굴에 마마 자국이 흉해서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공보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가를 들 때가 됐지만 워낙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밖에 모르는 부인 때문에 매파들은 기피했습니다. 부인은 얼른 장가를 보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디 참한 규수 좀 구해주게나. 알아보고는 있지요. 내가 혼인만 성사되면 큰돈 얹어줄 테니까. 자네만 믿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살림이 넉넉했던 김진사 댁에 노비 모자가 있었는데 만복이보다 나이가 많았던 녀석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요. 도리는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고 돌아가신 아비를 대신해 어려서부터 김진사 댁 농사를 도맡아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장가 갈 때가 되었는데 왜 마님이 내 장가를 보낼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구나. 너도 얼른 살림 꾸려서 애 낳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구나. 엄니, 장가 가면 뭐가 좋겠소? 나 같은 상놈이 애 낳아봐야 애 새끼도 고생시키지. 나는 장가 갈 생각 없소. 애끼 이놈아. 그런 고얀 소리 하지 마라. 어미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다신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말아라. 도리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생각이 깊은 사내였습니다. 상놈은 양반 종살이로 한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의 불만이었지요. 타고난 팔자를 고칠 방법만 있다면 양반 신분이라도 사버리고 싶었습니다. 도리의 어미는 열심히 집안을 위해 일만 하는 도리를 챙기지 않는 집안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감. 김초신의 집에서 혼인날을 잡아보냈어요. 우리도 서둘러 사주를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임자, 그 김초신의 집에다 쌀 두어 가만히 실려 보내시구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집보다는 사는 게 넉넉하니 혼수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겠소? 그렇잖아도 좋은 혼수 감몇필 그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매파에게 적극적으로 웃돈까지 줘가며 부탁한 결과 혼담이 빠르게 오갔지요. 우리 만복이가 장가만 들면 철이 들겠지요. 그 딸아이는 나이도 참만큼 어련히 자라겠고. 진사 부부는 가난한 집 딸을 데려오는 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초시에 합격한 양반 집안인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혼인날 김진사 댁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다며. 그러게 말이야. 만복이가 아주 복도 많네. 곰보도령 주제에 예쁜 신부도 없고. 근데 신부가 너무 예쁘면 복이 달아난다던데. 어느 정도 부부가 어울려야지. 이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조용히 얘기해,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무사히 혼례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고왔던 아씨가 시집와 고생만 하는 모습에 도리는 화가 났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뒷전이고 놀러만 다니는 만복이나 트집 잡고 매일매일 새아씨를 시집살이 시키는 주인마님도 미웠습니다. 나는 왜 노비로 태어난 걸까? 내가 양반었다면 아씨랑 혼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자신이 노비로 태어난 게 화가 났습니다. 한때는 집을 벅차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씨가 시집 오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았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아씨를 늘 지켜보았지요. 만복이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씨를 괴롭히는 그가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새아씨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아니 애야. 도대체 왜 손자 소식은 없냐?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대가 안 끊기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서방님이 공부에 매진하셔서. 말 대꾸 하는 거야? 내 친정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그렇게 가르치대?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 서방이 너를 돌같이 보겠어. 으이구 환장해. 답답한 곰 같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속 터진다 속 터져. 이러다 나 죽기 전에 손자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만복의 어미는 그렇게 억지를 써서 며느리를 혼냈지요. 기울어진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시집살이를 버텨야 한다는 친정어머니의 당부를 되새기며 그렇게 시집 온 지 몇 해가 되어도 손주 소식이 없었고 손자를 기다리며 애타던 김진사는 시름시름 병으로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감자밭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새아씨가 감자를 캐고 있었지요. 곱다 고와. 우리 아씨는 정말 선녀 같아. 그때 도리의 눈에 뱀이 보였습니다. 아씨 비켜요. 뱀이에요 뱀. 뱀? 놀란 도리는 황급히 아씨를 낚아채다 둘은 그만 감자밭으로 껴안듯이 뒹굴었습니다. 짧은 사이였지만 도리는 황홀했습니다. 아씨의 땀냄새마저 도리에게는 향기로웠지요. 아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죠? 괜찮네.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씨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하인처럼 무시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철부지 남편 사이에서 도리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도와주고 애써주는 사내였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길러다 주고 새벽이면 가마솥에 장작을 지펴 부를 때 놓았고 방아를 찢거나 힘을 쓸 일이면 언제든 나서서 대신해 주었지요. 그런 그의 마음을 며느리는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천한 노비였을 뿐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녀석 봐라. 우리 며느리 손은 왜 잡은 것이냐? 이것들이 설마? 마님 아닙니다요. 아까 뱀이 지나가서 아씨를 구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씨를 일으켜 세우다가 잡았을 뿐입니다. 야 이놈아. 뱀이 어딨단 말이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냐? 도리가 말한 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해보거라. 정말 뱀 때문인 거냐? 그래서 둘이 뒹굴었고? 네. 근데 왜 뱀은 보이지 않는 거냐? 내 보기에는 둘이 손잡고 히히덕거리던데. 솔직하게 말해라. 말해보래도 왜 대답을 못하는 게냐? 아이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시집 와서 뭐 한 게 있니? 애를 낳았니? 서방 뒷바라지를 잘했니? 이제는 하다 종놈하고 놀아나? 며느리는 대답을 할 수가 아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도리도 억울하겠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진사 부인은 건장한 사내들을 불러냈습니다. 내 부탁할 게 있네. 내 말씀만 하시지요.
우리 집 종놈이 말일세. 이 녀석이 겁대가리 없이 내 며느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네. 종놈이 상전을 욕보인 죄로 죽여 마땅한데 자네들이 알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단속 좀 해주게. 내 술값을 넉넉히 챙겨주지. 알겠습니다요. 맡겨만 주시지요. 그런 놈은 그냥 가만 둬서는 안 되지요. 멍석말이라도 해야죠. 어디 상놈 주제에 양반을 넘보다니. 안 그래도 그놈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오늘 날 잡아보시지요. 평소 도리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사내들은 이번 기회에 도리에게 마음속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마님의 억지에 버티다 질려버린 도리는 도망가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자신이 도망가면 아씨가 더 곤란해질 거라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것보다 아씨를 두고 떠나 아씨를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게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아씨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로다. 그때 마을 청년들이 도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도리를 멍석마리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도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터졌고 이 소식을 들은 도리의 어미가 마님에게 빌고 또 빌어 매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 갇혀있던 도리에게 아씨가 찾아오는데 어서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잘 살아라. 내 어멈도 모시고 가거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멀리 될 수 있는 한 멀리 떠나거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건넵니다. 멀리 떠나서 이 폐물을 팔아 미천으로 살아가라. 어머니랑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보답이다. 내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그 고마움 잊지 않으마. 어서 떠나거라. 안 갑니다, 아씨.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아씨. 아씨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떠나래도. 내일이면 서방님 귀에 들어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내가 떠나야 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떠나거라. 눈물을 보이며 자리를 뜨는 아씨를 보며 도리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 아씨에게 행패를 부릴 걸 떠올리니 도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씨가 사는 길은 내가 없어지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도리는 몰래 빠져나와 대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간들 상놈이 사람 대접받겠습니까? 절 사람 대접해준 사람은 아씨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귀신이 되어 빌어먹을 양반감은 괴롭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씨, 부디 건강하시오. 내세에는 양반으로 태어나 아씨와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씨가 준 주머니를 꼭 쥔 도리는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도리의 차가워진 몸을 마을 사람들이 건졌고 그 다음 날 그 절벽에 아씨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씨 역시 차가워진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억울한 누명을 쓴 노비가 물귀신이 되어 돌아와 강에서는 매번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해 절벽 아래에서는 구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춘삼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착실하게 사는 사내였지요. 그런 그를 그의 어미는 늘 가엾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재물을 남겨줬어야 하는데 남겨준 거라고는 헌책들 뿐이구나. 과거 공부도 해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는데 이 못난 어미를 만나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지요. 그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춘삼의 어미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들 과거 시험도 걱정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더 걱정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과거 시험에 붙어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끼니 걱정하시지 않도록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장담을 하였지만 춘삼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인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는 헌책밖에 없으니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재주로 끼니를 잇는단 말이냐? 내 외가댁 좀 다녀오너라. 외삼촌이 우리 형편 잘 아니까 쌀 한 가마는 줄게야. 그걸로 일단 좀 버텨보자꾸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과거에 급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춘삼은 어려운 형편의 도움을 청할 외가라도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데 어머니의 삭바느질이 더 줄어들어 형편은 더 어려워질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춘삼은 일찍부터 채비를 마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부지런히 다녀올 테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계세요. 그래, 그래. 근데 말이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글쎄 꿈에서 내 아버지가 나타났지 뭐냐?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가 매화꽃이 활짝 핀 가지를 주는 게 아니냐. 아마도 이번에는 내가 장원급제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면 꿈에 조상이 보이면 불길하다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싶기도 하고. 에이, 꿈은 꿈이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춘삼은 외가댁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야 어머니 끼니를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걸었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굶고 길을 나선 탓인지 갈수록 발걸음은 더뎠습니다. 그리고 지친 그는 잠시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쉬었다 걸었다를 반복하는 동안 날은 점점 저물어갔습니다. 그 사이 비도 내려 그의 옷도 흠뻑 젖었지요. 제법 날씨가 쌀쌀한 탓에 춘삼에 지쳐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날이 벌써 어두워졌구나. 이 산 중에 누가 살고 있을 리가 없고 산짐승이라도 나타나면 큰일인데. 그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근데 이런 산 중에 집이라니. 누가 살고 있긴 한 걸까? 행여 불안당 무리라도 살고 있으면 어쩌지? 그는 걱정이 됐지만 일단 쉬고 싶은 생각에 주인을 부릅니다.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점점 걱정이 되는 순간 춘삼의 눈앞에 웬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런 산 중에 이런 미인이. 혹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 같은 게 아닐까? 아니면 원한 깊은 처녀 귀신? 이러다 내 간을 뺏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도망가야겠다. 짧은 순간 온갖 생각을 하던 춘삼에게 여인이 말을 건넵니다. 뉘십니까?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아, 지나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그럽니다. 밤도 어둡고 길도 보이지 않아 하룻밤 신세질까 해서. 그의 모습을 짠하게 여긴 여인은 반갑게 맞이하는데. 들어오시지요? 저는 이 집에 사는 여인입니다. 여긴 사람 해치는 삼짐승도 많은데 잘 오셨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요.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길 안내해드리지요. 춘삼은 여인의 호의에 감사했습니다. 두려웠던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안정감으로 바뀌었지요. 여인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간 춘삼.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춘삼의 머릿속엔
온통 여인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지요. 그나저나 옷도 젖으셨군요. 제가 닦을 걸 가져다 드릴게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소만. 아이고 이런. 제가 상을 차려올 테니 잠시 쉬고 계시지요. 여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렇게 고운 여인이 마음씨까지 따뜻하다니. 내가 오늘 운이 좋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야. 잠시 후 여인은 정성스럽게 상을 내왔고 허기진 춘삼은 저녁상을 듭니다. 도령님. 저와 도령님은 하늘의 옥황상제님의 뜻대로 정해진 인연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도? 이렇게 저와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오늘 밤 저와 함께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낭자 고맙소. 길 잃은 나를 이렇게 맞아주고 이런 환대까지 해주니. 진정 하늘이 안내하신 건가 보오. 도령님과 저는 전생의 부부의 인연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만나 것도 전생의 업고로 인연이 닿은 것이지요. 저와 함께 자리에 드시지요. 처음 본 여인이, 그것도 아리따운 여인이 일이 적극적이니 춘삼은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춘삼의 품속으로 들어왔지요. 춘삼도 그런 여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깊은 밤 정을 나눴습니다. 춘삼은 그녀의 뽀얀 속살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날이 밝자마자 여인은 춘삼에게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낭자, 이리 헤어지기 아쉽소. 내가 낭자와 정분을 나눴으니 이리 떠나는 건 맞지 않소. 아닙니다, 도령님. 우리는 아직 부부의 연이 아닙니다. 가던 길 마저 가시지요. 낭자는 나에게 은인이고 정인이오. 이대로 그대를 두고 간다면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소.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는 게 어떻소? 아니 됩니다. 그럼 며칠만이라도 더 머물다 가도 되겠소. 정그러시다면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리고 사흘날을 꼭 길을 떠나시지요. 그리고 낮에는 암자에라도 가셔서 글공부라도 하시던지 독경을 하시던지 하셔요. 그리고 제가 모시러 가면 그때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신다면 하룻밤 더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실 거면 지금 당장 떠나시오. 알겠소. 내 약속 지키겠소. 하룻밤 더 있다 꼭 떠나겠소. 그렇게 춘삼은 여인의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으나 춘삼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집에서 나가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무슨 비밀이 있길래 밖으로 보낸 걸까? 도저히 궁금해 참을 수 없던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어긴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집이 있던 곳으로 도착했는데 있어야 할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집이 안 보이는 거지?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런데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누구 나 좀 살려주시오. 춘삼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구렁이는 점점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춘삼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또 다른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춘삼을 해치려는 구렁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삼은 정신을 잃고 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기절했던 춘삼이 깨어납니다. 정신이 드시는지요? 낭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정신을 차린 그의 눈앞에는 여인이 있었고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밤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리고 낭자 얼굴은 왜 그렇고?
왜 상처투성이요? 묻지 마시고 약속한 대로 나를 박는 대로 떠나시지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옆방에서 쉬겠습니다. 춘삼은 살가웠던 어제와는 다르게 퉁명스러운 그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춘삼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곤히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여인이 춘삼을 깨웁니다. 이제 어서 떠나시지요. 도령님과 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도령님이 잘 되셔서 큰 인물이 되시도록 제가 빌고 또 빌겠습니다. 행여라도 다시 저를 찾아오신다면 저와의 인연은 다 한 걸로 아시지요.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무섭게 춘삼에게 다그치던 그녀는 자리를 떠났고 춘삼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춘삼은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길을 떠나게 되는데 정말 서운하구나.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녕 그날 밤 나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거짓인 건가? 춘삼을 길을 나섰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인 생각으로 가득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매정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산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는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거라. 왜 자꾸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느냐? 내가 품었던 여인은 인간이 아니다. 500년 묵은 구렁이니라.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던 길을 마저 가거라. 구렁이라니. 춘삼은 그 자리에서 얼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음성은 무엇이며 구렁이는 또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자신의 몸과는 다르게 한없이 차가웠던 여인의 몸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꼭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그녀의 말도 행여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 했던 행동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렁이라니. 낭자가 구렁이라니. 춘삼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현실이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그 황홀했던 밤의 그녀가 어떻게 구렁이일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봐야겠어. 춘삼은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향한 춘삼은 또 놀랐습니다. 역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집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순간 춘삼의 눈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없이 차가운 모습이었지요. 낭자. 내가 왔소. 이대로 떠날 수가 없소이다. 낭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런데 여인의 모습을 본 춘삼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500년 된 암구렁입니다. 옥황상제 계시로 500년 되는 해에 인간과 연을 맺으면 허물을 벗고 용으로 승천해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연을 맺은 도령님과는 내세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고 했지요. 저는 용으로 승천하고 내세의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고통을 준 적 없습니다. 허나 저로 인해 도령님이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면 제가 다시는 인간으로 더구나 도령님과의 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낭자. 저는 이제 승천하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환생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도령님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저를 보려 오셨습니다. 그날 저희 승천을 가로채려는 다른 구렁이와 다툼으로 한쪽 눈까지 잃게 되었지만 도령님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여기고 인연을 맺어준 도령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승천하고 난 후에 비닐 3개가 떨어질 겁니다. 후에 그 자리에 꼭 도령님의 묘를 쓰십시오. 먼 훗날 자손 중에서 유명한 장수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자손은 후대의 이름을 날리는 명장입니다. 다만 어제 죽은 구렁이의 원한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그렇게 여인은 용이 되어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대로 비닐 3개가 떨어지는데 비닐은 땅으로 떨어지자마자 매화꽃을 피운 매화나무로 변했습니다. 춘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뭔가에 홀렸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게 그의 눈앞에 매화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낭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잘못이구려. 춘삼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쌀을 구하러 간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 못난 불효자식이 여자에게 빠져 어미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대궐 궁녀들의 옷을 짓는 일을 맡게 되었고 집안에는 쌀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춘삼은 이게 암구렁이 여인의 은공 같았습니다. 그는 장가도 들고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잊지 않았고 내세의 인연이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이 죽게 되면 매화나무터에 꼭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후로 그의 유언대로 매화나무 앞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는 유명한 장수가 나왔다고 합니다.